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있고요. 김학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예민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눈치를 보는 걸까요? 일단 어떤 우리의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작동 방식이 인정 욕구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또 기여하는지. 신체 항상성이 어떤 개념이죠? 신체 항상성은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필수적으로 어떤 기관들을 어떤 특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몸의 에너지 대사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항상성을 회복하죠. 그리고 이제 통증에 노출되게 되면 그 통증을 유발한 자극으로부터 이제 회피를 해서 예. 다시 또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뇌는 신체 항상성이 깨지기 전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또 찾게 되면 거기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신체 항상성의 어떤 불균형을 미리 예측하고 이걸 방지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안해내게 됩니다. 약간 어려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눈치 보는 것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좀 연관이 있는지. 네, 그래서 사실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깨지기 전에 이걸 예측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예, 실제로는 신체 항상성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 그런 대상에도 이제 보상으로 끌리게 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이라든가 아니면 타인의 관심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적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2차적 보상은 실제 항상성 유지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예. 내 신체 항상성이 깨지기 전에 이걸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만능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2차적 보상은 학습하기는 어려운데 예. 일단 학습하고 나면 훨씬 더 강력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적 보상은 배고픔이라든지 추위를 피하기 위한 그런 항상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체적 보상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돈으로 무언가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이러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누군가로부터 내가 관심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인정 욕구의 가장 출발점은 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을 때 예. 그게 이제 보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그렇죠. 배고픔을 느꼈을 때 아니면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런 어떤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제일 먼저 해결해 준 그 대상이 바로 이제 타인, 엄마라는 존재였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나의 어떤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장 인정 욕구의 출발점일 수는 있는데 예, 이게 발달 과정에서 점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다른 형태로 발전되게 되는 거죠. 집단 내에서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거나 최대한 많은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동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정받기 위한 어떠한 결과물로 남들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근데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죠. 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 길을 그냥 갔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봤더니 이제 무릎이 깨져서 예. 피가 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외부의 어떤 신호들을 활용해 나가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알로스테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좀 어려운 개념인데 내 어떤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외부 신호들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내 신체의 어떤 항상성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외부 신호에 더 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되게 모순이네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건데, 그 이체적 보상을 위해서 항상성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예. 말할 수 있죠. 목적과 어떤 수단, 이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내 내부 신체 항상성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외부의 어떤 보상 신호들이 예. 주객이 전도되면서 오히려 외부 신호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체 항상성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외부 신호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 주객을 전도시킬 수도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상태 같은 게 있을까요? 성공한 누군가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불편함의 근원을 좀 더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나의 어떤 인정 욕구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의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의 그 성공이 이제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걸 근거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감정의 기본적인 근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왜곡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유지가 된다면 그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 필요가 있는데 트램폴린이라고 아시나요? 트램폴린. 고무판 위에서 이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예. 놀이기구인데 그 넓은 전 고무판 위에 커다란 볼링공을 얹어놓게 되면 예. 그 부분이 이제 꺼지게 되겠죠? 예, 볼록 들어가요. 네. 그걸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이제 작은 공들이 계속 그 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불균형이 워낙 커지게 되면 그 이후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계속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약간 작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내가 쉽게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큰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그걸 이제 균형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후에 다른 경험들이 그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키우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 동료가 가볍게 던진 어떤 농담이나 어떤 직장 상사의 어떤 가벼운 농담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나의 어떤 자존심을 훼손하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자격지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컴플렉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그게 증가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알로스테시스 과부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치명적인 그런 스트레스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예.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내 네. 균형점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균형점을 깨뜨리는 건 긍정적인 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긍정적인 보상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어떤 예. 칭찬이나 감사나 그런 존경 이런 신호들을 받게 됐을 때도 균형점은 깨질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떤 평지를 걸어가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인데 경사가 진 산지를 걸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마루가 높아졌건 아니면 골짜기가 깊어졌건 경사가 생겼다라는 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상을 받게 되면 마루가 높아지는 거고 비난을 받게 되면 이제 골이 깊어지는 건데 둘 다 이제 균형점을 깨뜨려서 힘들게 만든다라는 데는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눈치를 보거나 만만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현상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뇌과학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사실 최근 뇌과학에서는 신체와 뇌 간의 어떤 소통이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 신체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감정을 경험한다는 건 결국 어떤 신체 상태가 뇌가 예측한 것과 다르다라는 걸 이제 뇌가 감지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감정을 예측하게 되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감정을 예측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던 간에 예. 초기에는 굉장히 강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예. 그게 반복되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서운 영화를 볼 때 귀신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면은 무섭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본적인 기능은 결국 예측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측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해결 방법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감정이 내 신체 항상성의 어떤 불균형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유발한 원인이 있는데 예. 이걸 내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감정을 분류하게 되면 예. 계속 불균형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사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인간의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의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범주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기쁨, 슬픔, 행복. 사실 이 무수히 많은 조합을 어떤 언어로 범주화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범주화에 오류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 내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결하게 되면 예. 불균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점점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왜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지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더 잘 보이려고만 했을 때 이럴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그렇죠. 예. 예,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예처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고 느끼는 어떤 불편함, 이 불편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좀 더 쉬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찾아내게 되면 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근데 그 방법은 사실 그 불편함의 원인을 정확히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왜 이런 불편함이 느꼈는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감정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매뉴얼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 감정의 리스트를 점점 늘려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어떤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껴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인정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감추도록 많이 교육을 받고 훈련받아 왔어요. 나의 어떤 불편한 감정 아니면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인정 욕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인정 욕구를 감추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유들을 찾거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감정의 원인이 정확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균형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우리가 뭐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건 상대가 나를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불안감을 마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걸 들어봤을 때. 그러면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나의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것을 보고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기저에 인정 욕구가 나의 인정 욕구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감정의 기저에는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이제 관계를 맺고자 한다거나 소통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바로 인정 욕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어떤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의 기저에 인정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잠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이걸 인식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구독자님들이 편하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훈련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정 욕구 기록집 같은 걸 언제부턴가 좀 쓰기 시작했어요. 인정 욕구 기록집. 네. 어떤 누군가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기뻤거나 아니면 굉장히 화가 났거나 아니면 좌절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그대로 글로 적고 혹시라도 그 뒤에 어떤 인정 욕구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메모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여기서 부정적인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느꼈을 때도 쓰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리스트가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될 때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느껴진 건 사실 나의 이런 욕구 때문이라는 걸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상황에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을 경험할 때 예. 이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인식이고 하나는 자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외부에서 어떤 원인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이고요. 그에 반해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그 감정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어떤 내부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치심과 분노감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둘 다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사실 그 감정이 향하는 방향은 예. 반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수치심은 내 자신으로 주로 향하는 감정이고요. 예. 분노감은 바깥으로 향하는 감정이죠. 사실 두 감정 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 있는 대상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적절한 분노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도 원인이 나에게, 내 자신에게 있을 때 그걸 이제 수치심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예. 불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 내부로부터 찾는다거나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외부로 귀인한다거나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불균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직장 상사가 나의 외모를 비하하는 어떤 농담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제 이 감정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데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기 비하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노감이 오히려 더 적절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예. 그걸 더 악화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자기 인식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진이 제대로 튜닝이 되지 않은 차를 계속 몰게 되면 연료는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속도가 나지 않는 연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볍게 이제 엔진을 튜닝하기만 해도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엔진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글을 써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글을 써보면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봤을 때 어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좀 타당한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의 원인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그 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나중에 경험을 다시 반추하면서 다시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죠. 이런 습관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다음번엔 조금 더 여기에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김학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 욕구로 인해서 우리의 항상성이 무너질 때 우리의 감정을 파악해서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